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새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오전에 선출되는 자유한국당 새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휴일에도 4+2 협의체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관련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모인 겁니다. 아직은 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르고.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한 추가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정했습니다. 합의안이 점이 딱 찍힌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그다음에 선거법, 그다음에 이제 그 사법개혁 관련한 법들이 대부분 의견을 상당히 많이 지금 접근을 이루었고요. 다만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협상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른바 시트 작업, 예산 명세서 작성에 나서지 말라고 공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국회 공직기구인 예결특위가 아닌 특정 정파의 불법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취지입니다.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건건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여야가 대치 중이지만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면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새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운명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은 오늘 강석호, 유기준, 김선동, 심재철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강석호 의원은 이장우 의원을, 유기준 의원은 박성중 의원을, 김성동 의원은 김종석 의원을, 심재철 의원은 김재원 의원을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등록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9시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투표에서 출석 의원 수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득표자 간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공식적인 분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과 인재 영임을 맡은 유승민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만이 저 무능하고 촛불 정신을 짓밟는 낡은 진보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이 죽음의 계곡 마지막 고비를 모두 살아서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추 후보자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의 남부준법지원센터 6층에 꾸려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 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지만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에서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서울, 경기와 영서, 충남 북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가 잠시 주춤하자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어 호흡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0.1도, 대전은 영하 3.6도, 부산은 영상 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대구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곳곳으로 소식이 잦겠고요. 비교적 온화한 한 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면서 그가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내년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미 언론들은 대미 압박 강화를 의미한다며 향후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새로운 형태의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대미 압박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안전 보장이나 제재 완화, 해제 등 미국의 가시적 조치를 압박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밝힌 ICBM이나 핵실험 이외에 미사일 엔진 실험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면 향후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면서도 유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시험은 인공위성이나 ICBM 시험 발사의 길을 열었다면서 미국에 달갑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는 위협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3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북한의 이번 시험은 노딜로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에 또 다른 무기 실험이나 적대적인 언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해 상황이 깨지지 않도록 협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어제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NSC 상임위 소집이나 입장 표명 없이 조용한 대응 기조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이지만 남북 간 소통이 예전만 못해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0여일 만에 직접 대화를 가진 다음 날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험은 한미 정상이 통화하고 몇 시간 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동창리 발사장 주변 움직임은 예의주시해왔던 부분이고 NSC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언급한 중대 시험의 내용이나 의도를 분석할 방법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NSC 상임위를 열어온 상황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중대 시험 발표가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 성명이라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한 가운데 북미가 이달 들어 로켓맨이나 무력 사용 등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또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 명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 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여러 차례 만나자는 제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는 등 남북 간 소통이 지난해만 못하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움직이는 방법도 모색하는 등 북미 대화 중재를 위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1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경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또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최측근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이틀 연속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건설 현장 비리 의혹으로 울산경찰청에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황 청장이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위 의혹이 이미 잘 알려졌다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배경이 의심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제 사건이 언론 보도에 한 줄이라도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경을 봐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황 청장 고소 고발 경위와 최근 송 부시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한 배경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송 부시장을 이틀 연속 소환했고 자택과 울산시청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걸로 알려진 레미콘 업체 대표도 불러 송 부시장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청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반면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10여 명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숨진 전 청와대 특감 발언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또다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모 부사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약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마약 밀매 조직 성일파 두목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지난해 대만 폭력 조직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2kg 가운데 22kg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성일파 두목 윤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독도 해역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 사고의 실종자 집중 수색 작업이 발생 39일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은 어제 오후 5시까지 실시한 주간 수색을 끝으로 집중 수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46일 동안 농기계에 넣는 면세유 부정 유통을 단속합니다. 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감면받은 만큼이나 추가 세금을 내야 하고 면세유를 쓰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갓 열흘을 넘긴 신생아가 고열 증세가 있었지만 산후조리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설탕물만 먹였다고 합니다. 8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는데 아기는 결국 4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모 씨는 4년 전 산후조리 경험이 많다고 홍보하던 산후조리원에 첫 아이를 맡겼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날 새벽, 갑자기 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은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반복해서 설탕물을 먹인 게 전부입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괜찮을 거다. 애기들은 열 조절이 미숙하니까 괜찮을 거니까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날 새벽 내내 한 심정지가 한 3번 정도 왔었어요. 새벽에 애기가 모든 수치가 간 수치며 심장 모든 내장 기관이 다 엄청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후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폐혈증까지 생겨 결국 4주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원장은 출근 직후 아이 상태를 보고도 외부 일정을 나갔고 사망 이후엔 일찍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들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나오는 시간에 가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험사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원장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법정으로 가서야 조리원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송 지연으로 아이 상태가 악화했다며 산후조리원 원장이 2억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리원 측은 그러나 항소했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차린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 어디가 진짜인지도 모를 비슷한 이름의 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 탓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쉬운 가맹점 베끼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차돌 초밥과 차돌 쫄면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조금 다른 점포가 생겨났는데 간판 모양의 인테리어, 메뉴까지 똑같았습니다. 인터넷에 차돌박이 맛집 검색하니까 둘 다 나와서 브랜드가 오타치인 줄 알았거든요. 똑같은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다른 브랜드인지 몰랐었어요.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게 유사 브랜드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방문을 해서 높지 못한 완성도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경우 저희 가맹점이나 저희 본부로 직접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이탈을 하게 되고 이른바 스몰 비어 열풍을 몰고 온 이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맥주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통닭 메뉴를 새로 내놓자 몇 달 안 돼 거의 이름이 같은 통닭집마저 등장했습니다. 이 골목에는 거의 같은 이름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는 맥주 통닭집이 나란히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포가 아니라 한 곳은 유사 브랜드입니다. 문제는 현재 법으로는 이런 베끼기 창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할 때 사업 검증을 받지 않아도 정보 공개서만 등록하면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0년 동안 무려 4.7배나 늘었고 가맹점 수는 24만 개로 폭증했습니다. 가맹점주만 끌어모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본사에 성공한 원조 브랜드를 따라한 모방 브랜드 난립까지 문제도 커졌습니다.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갈수록 늘자 먼저 직영점을 1년 동안 운영해 사업이 검증돼야만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영점을 하나 운영을 하되 1년간 운영을 해본 다음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를 하게끔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법안이 나와 있고요.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황을 볼 때 실제 법안 통과가 언제 이뤄질지는 안갯 속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SNS를 통해서 관련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0,000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타다는 서비스가 시작한 지 1년 된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 명의 작은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항변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6년 연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아온 잠실 주공 5단지. 지난 2014년 말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가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 기대 심리가 가격 상승세로 이어졌고 올해 10월에는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대출을 옥죄한 9.13 대책과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극약 처방이 있었지만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붐과 투기 수요 등이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1.8%가량 올랐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6년 연속 상승하게 됩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치면은 공급이 더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도권 아파트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0.3%가량 상승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시중에 넘치는 부동자금이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하게 돼 아파트값 상승 기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수험생들은 지난주 수능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수시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오는 26일 정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시 2월이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에 울고 웃던 수험생과 학부모, 이번 주엔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로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시 합격자는 10일까지 모두 발표됩니다. 이미 합격증을 받아진 수험생들까지 모든 수시 합격자는 11일부터 13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결혼이 생기면 19일 오후 9시까지 추가 합격 통보가 진행됩니다. 수시 모집에 원서를 낸 상태라면 추가 합격 발표가 끝날 때까지는 합격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가 추가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초 합격자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자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 사실만으로 정시 모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어 20일 추가 등록이 마감되면 대학별로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됩니다. 복수 합격자들의 다른 대학 등록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많은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됩니다. 수시에는 주로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들은 복수 합격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타 대학으로 빠져나가서 발생을 하는 거고 지방 소재 대학들은 아무래도 지원 기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 주요 15개 대학 수시 2월 비율은 평균 3.2%였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연세대였고 서울대, 고려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올해도 수시 2월 인원은 정시 모집의 경쟁률과 합격선에 큰 변수입니다. 문제는 해마다 대학별로 수시 2월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세대는 논술 등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시 지원에 앞서 수시 2월 인원에 따른 최종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록밴드 U2가 밴드 결성 4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U2는 어제 오후 7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2만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을 열었습니다. U2는 한국의 분단 상황을 언급하며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는 타협이라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 보노를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우리나라의 노력을 공연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불법 광고물로 더럽혀진 시설물을 쉽게 볼 수 있죠. 국내 연구진이 연잎의 세정 기술을 응용한 특수 페인트를 개발해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변압기와 개폐기, 불법 광고물로 덮였거나 낙서, 자동차 배연 등으로 오염돼 흉물스럽습니다. 또 송전선로의 애자 역시 비바람으로 인한 백화, 침식 현상으로 오염돼 화재로 이어지는 등 전력설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전전력연구원이 충남대와 공동으로 생체 모방 나노 기술을 적용한 특수 페인트를 개발해 전력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연잎에 오염물질이나 물도 튕겨내는 초소수성 표면의 성질을 인공적으로 모사해서 전력기기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거의 묻지 않고 물방울이 흘러가면서 먼지 입자 등을 제거하는 연잎의 자기세정 기능을 응용한 겁니다. 이 기술은 특히 내구성은 2배 이상 높으면서도 가격은 4분의 1로 낮춰 경제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부식과 오염 방지 기능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표면에서 열을 반사하면서 화재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송전선로의 얼음 맺힘으로 인한 단선 사고를 막는 특수 코팅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초소수성의 표면 특성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물만으로도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는 자기세정 기능을 전국에 있는 애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코팅 소재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대미 압박을 높인 데 대해 계속 인내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그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힌 중대한 시험은 핵탄두나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는 장거리 로켓용 신형 엔진 시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발표 직전 북한이 비핵화 이슈가 더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밝혀서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민감한 ICBM 카드를 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3시간 넘게 지연 출발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별 안내 없이 기내에 대기시켰다고 항의했고 일부는 탑승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오늘 오전 강석호, 유기준, 김선동, 심재철 의원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곧바로 여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임박하면서 성탄절 선물 담화에 이어 중대 시험 발표 등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미국도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며 추켜 세운 뒤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방식의 행동은 그동안 미 행정부 관료들이 밝혔듯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관료들은 두 가지가 아닌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응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두 가지를 대북 외교의 성과로 거듭 내세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서는 그동안 내세워왔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언급되지 않아 경고에 대한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지난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때부터 감지됐습니다. 대치 관계일 때 조롱의 언사로 사용했던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로켓맨이란 말과 함께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직설적 화법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어제 북한이 발표한 중대 시험은 핵탄두나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장거리 로켓용 신형 엔진 시험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민감한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이번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중대한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사체 발사가 탐지되지 않은 점, 동창리가 과거 ICBM급 신형 로켓 엔진 지상 부출 시험 등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시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등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엔진 또는 신형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액체 엔진은 액체를 주입한다든가 또 주입 시간이라든가 또 그 주입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발사의 은밀성이라든가 신속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대체하는 ICBM의 고체 엔진을 실험하는 최초의 시험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동창리 폐기는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취한 대표적인 비핵화 선제적 조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올 연말까지라고 못 박은 뒤에도 지지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풀이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발표 직전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비핵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밝혔고 최근 외무성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촉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이미 북한이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소집한 만큼 협상 국면에 진척이 없다면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방향이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용인 새로운 형태의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시험이 향후 인공위성이나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길을 열었다면서 미국에 달갑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는 위협을 실행하게 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협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로켓 발사와 관련된 엔진 시험일 수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의 일환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전향적인 협상 태도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 미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어젯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 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 시절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고위직 인사청탁을 한 인물로 지목된 청경득 선임행정관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재작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 윤건영 실장, 청경득 선임행정관이 각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대기 정체로 현재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1도, 광주 영하 0.8도, 부산 4.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새 원내 사령탑에 누가 오르느냐에 따라서 여야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 황교안 대표의 의중, 그러니까 황심이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도전장을 낸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기호별로 보면 3선의 강석호, 4선의 유기준, 재선의 김선동, 5선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함께 짝을 이뤄나가는 러닝메이트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4명 모두 계파 안배에 특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강석호, 심재철 의원 등 비박계 후보는 친박계 의원을, 유기준, 김선동 의원 등 친박계 후보는 주로 비박계 의원을 정책위 의장 후보로 짝을 이뤘습니다. 오늘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한 건 꽉 막힌 국회 협상의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언 수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일괄 상정되는 만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시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공식적인 분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의 재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 야심차게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가칭대로
딱딱한 양복 대신 청바지와 밝은색 니트 차림으로 젊음과 새로움을 강조했습니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하태경 의원은 새정당이 가진 잠재력과 확장성으로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며 보수 재편론을 펼쳤고, 새로운 보수만이 저 무능하고 촛불 정신을 짓밟는 낡은 진보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의원은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며 전진을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가장 힘든 이 죽음의 계곡 마지막 고비를 모두 살아서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바른미래당 당적은 유지한 채 신당을 만들려는 시도가 해괴망측하다며 변절자들의 일탈적 창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분당을 본격화한 만큼 이제 시선은 보수 통합에 쏠립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통합 메시지를 던진 상황. 탄핵의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이는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주 통합도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변혁은 기존 정당이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려 다야 구도로는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당 창당을 그대로 추진하되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 최소한 선거 연대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가 2주 연속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2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0.1%포인트 내린 47.5%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지난주와 같은 48.3%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높아진 40.0%, 자유한국당은 1.5%포인트 내린 31.4%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9%, 정의당 7%, 민주평화당 1.7%로 각각 한 주 전보다 소폭 상승했고 우리공화당은 1.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조선일보 1면부터 보겠습니다. 기로에선 비핵화, 환상이 깨지고 있다. 중대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이 ICBM 시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관계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봐도 기분 좋아지는 손흥민 선수의 슈퍼골 장면이 일면 사진입니다. 또 여당과 군소정당들이 군사작전하듯 예산안과 선거법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일보도 김정은이 트럼프의 ICBM 경고장을 날렸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김용균 일주기 추도식 사진을 일면에 담았습니다. 슬픈 제사상이란 제목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를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손에 폭풍 질주, 세계는 호나우두와 마라도나를 떠올렸다. 손흥민의 역대골을 그래픽과 함께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배 박지성에게 올해 국제선수상 트로피를 전달받은 손흥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두 얼굴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차 보험료를 올해 2차례 올린 데 이어
내년에도 5%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 즉 손해율이 100%를 넘어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겨울왕국은 뜨거웠지만 중방영화는 3분의 1 줄었다. 전편 후광 속에 개봉 17일 만에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겨울왕국 2. 반면 올해 200만 관객 작품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겨울왕국 개봉 첫날 상영 점유율이 63%에 달하는 등 스크림 독과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한겨레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3시간 넘게 지연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별다른 안내 없이 기내에 대기시켰다고 항의했고 일부는 탑승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여객기 내부,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집니다. 어제 사천공항에서 오후 7시 25분 출발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기 결함 문제로 3시간 40분가량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탑승객 대부분은 정비가 이루어지는 3시간여 동안 기내에서 줄곧 앉아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정비 중이란 안내만 반복했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다리려 하다가 같이 방송 도중에 정전돼버리고 방송 도중에 정전돼버리고 좌석도 휴대폰도 그거 후회시켜가지고 그 좌석 다 뿌린 데 다 확인하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외부 동력 장치 이상으로 시동을 거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 내부 전원이 꺼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발전기를 돌려 1시간 만에 시동은 걸었지만 연이어 공기 순환 장치 경고등도 뜨면서 다시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승객 122명 가운데 37명은 항의 끝에 탑승을 결국 포기했고 비행기는 밤 11시 10분쯤에야 이륙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10분쯤에는 서울 암사동의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의 한 도로에서는 세워져 있던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실내 야구 교실에 괴한이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시민에게 제압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경찰 여러 명이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제압합니다. 서울 송천동의 한 야구 교실에서 50대 남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던 괴한이 붙잡힌 겁니다. 붙잡힌 A씨는 야구장에 왔던 학부모를 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연습장 안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야구 교습을 받던 초등학생을 포함해 대여섯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 내려오더라고요. 계속 오른손을 호주머니 안 잠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모자를 써가지고 얼굴 잘 구별 못하겠다고 눈만 보여가지고.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경호원 출신의 야구 지도자가 A씨를 신속히 제압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저한테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칼을 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뒤로 빠지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뒤차기로 가슴을 찼죠. 본능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지하에서 아슬아슬 들것이 올라옵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하 1층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66살 장모 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한 겁니다. 장 씨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화물차가 혼자 옆으로 넘어져 한때 한계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끼어드는 다른 차량에 놀란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꺾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파트 특별공급 예비 대상자가 되고도 시청 직원 잘못으로 당첨 기회를 날렸습니다.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인데 내 집 마련의 꿈이 허무하게 미뤄졌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5월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예비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넣기 시작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문자를 보낸 세종시청 담당자에게 이후 진행될 특별공급 절차를 문의했고 기다리면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시청 담당자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틀 뒤 추첨 기회가 날아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비 대상자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을 신청해야만 최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비지만 그런 문자라도 받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솔직히 없잖아 있었었어요.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자존감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 우울증도 조금씩 오고 그랬었어요. 알고 봤더니 담당 직원은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담당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같은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업무를 떠맡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세종시는 감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안내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분양사무실에 직접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담당자는 서류 접수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전달해드린 겁니다. A씨와 같은 타입을 신청한 예비 대상자 18명 중 4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몸이 불편한 A씨에게 시청에서 제대로 된 정보만 제공했어도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 6개월을 맞아서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시위 주최 측의 노력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운집한 시위는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집회에 허가를 내주며 경찰이 엄격한 조건을 내걸기도 했지만 주최 측도 진행 요원 200명을 동원해 지침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은 빅토리아 공원 집회 뒤 홍콩 최대 번화가인 코즈웨이 베이와 경찰 본부가 있는 완차이 등을 지나 홍콩의 금융 중심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시위는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승리를 거둔 뒤 마련된 첫 대규모 집회입니다. 시위는 지난 6월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 등 대규모 시위를 이끌어온 민간 인권 전선이 주도했습니다. 시민들 상당수가 검은 옷을 입고 나왔고 행정장관 직선제 수용과 시위대 석방 등 5대 요구사항을 완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nd the political message is clear. People are resilient and people are persistent to the 5 demands. And Carrie Lam needs to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and should set up an independent commission of inquiry as soon as possible. 이번 집회는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6개월을 맞기도 했지만 내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시위 참여 시민을 보면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가족과 함께 나온 사람들과 중장년층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특히 참여연대와 민변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 대표들이 처음으로 참여해 홍콩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위가 대체로 평화롭게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시위대와 경찰 사이 격렬한 폭력으로 얼룩졌던 홍콩 민주화 시위가 큰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가 이번 주에도 퇴직연금 개편 구상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 필리프 마르티네스 위원장은 정부 개편안은 하나도 좋은 점이 없다며 철회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이벤트나 전시 산업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국제 컨벤션 센터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생긴 수원 컨벤션 센터도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말 문을 연 수원 컨벤션 센터. 전체 면적 10만 제곱미터 규모인 국제적 수준의 전시 컨벤션 시설입니다. 지난 9달 동안 400여 건에 달하는 각종 전시와 국내외 학술대회, 기업회의,
문화예술 공연, 상품 판매전 등이 열려 약 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부근 주민뿐 아니라 용인이나 화성, 오산 지역 주민들의 나들이 코스가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행사도 많이 열리고 공연도 많이 열리고 아이들과 같이 와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열려서 좋아요. 문화예술 전시시설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코스. 그림, 조각 등 순수예술 작품은 물론 설치 작품전이나 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연중 계속됩니다. 주변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부족한 만큼 주부나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컨벤션 센터에 왔다가 예술을 접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이색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네요. 수원 컨벤션 센터의 성공 요인은 밀집한 기업체와 인구, 편리한 교통 인프라. 내년에도 아태 환경장관회의를 비롯해 2020년 기업회의, 세계 대학생 토론대회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예정돼 있어 벌써 시설 부족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에도 거의 전시장이 풀로 지금 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단계 증축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수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는 시설 확장과 함께 주변의 호텔과 아쿠아리움 등이 들어서면 전국적인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됐던 프로축구 부산이 5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옵니다. 경남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 원정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승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마치 리그 우승을 차지한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합니다. 부산이 K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경남을 꺾고 5년 만에 1부 리그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전반전 일방적인 우세에도 골을 기록하지 못한 부산은 후반 32분 마침내 경남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수비수 팔에 맞으면서 얻어낸 천금 같은 페널티킥을 호물로가 침착하게 성공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후 경남의 파상 공세를 잘 막아낸 부산은 후반 추가 시간 터진 노보트니의 헤딩 추가골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쁜 스쿼트는 또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준비 잘하면 내년에 K1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잇따라 좌절했던 부산은 올 시즌 리그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마침내 1부 복귀의 꿈을 이뤘습니다. 2015년에도 수원을 1부 리그로 끌어올렸던 조덕재 감독은 이로써 유일하게 2번이나 2부 팀의 1부 리그 승격을 지휘한 감독이 됐습니다. 반면 지난 시즌 2위까지 올랐던 경남은 3년 만에 2부 리그 강등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농구 KCC가 전자랜드와 전주 홈경기에서 한때 20점 차 이상 뒤지던 열세를 극복하는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CC는 3쿼터 한때 37대 58, 21점 차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지만 트레이드로 영입한 나거나가 18점, 이대성이 19점을 올리는 활약을 펼쳐 89대 81로 역전승하며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한파가 물러나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대기 정체로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을 오르는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도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 12도, 대구 11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